이번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 한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될까요? 질문이. 네, 이 정책의 목적, 고가 주택을 너무 빚 많이 내서 사지 마라. 몇 수를 좀 내다보고 한 정책, 일거양득 정책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월 27일에 부동산 대책이 정말 사상 초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부가 또 이번 정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청약 받으신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청약을 받으실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풀팽님과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6월 27일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총평 한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될까요? 질문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저는 사상 초유고 이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디테일이 강하게 그 다음 빠져나갈 빈틈까지도 다 알고 나온 정책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6개월 전입 요건이 있잖아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조정대상 지역 묶는 효과랑 살짝 간접 효과가 있거든요. 몇 수를 좀 내다보고 한 정책. 그래서 이거는 일거양득 정책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의 목적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먼저 풀팽님부터. 고가 주택을 너무 빚 많이 내서 사지 마라. 아무리 상환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15억 이상, 20억 이상은 좀 무리되지 않냐.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 아마 일단 6억 제한으로 딱 두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지금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거래 취소도 일어나고 있고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곳의 흐름을 막았다가 이번에 나온 정책 자체가 실거주를 위한 그러한 이제 대출은 받게 하되 비실거주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을 걸어둔 거잖아요. 일단은 주담대를 받게 되는 근데 이 모든 대출 규제는 서울 수도권 규제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억 원까지만 받아야 되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1주택자가 만약에 받게 되면 다주택자 대출은 이제 전면 막혔으니까 무조건 6개월 내 처분을 해라. 그래서 666 대책이라고도 하거든요. 666. 네. 666. 네. 두 번째는 내가 40년 만기를 하겠다고 대출을 다 받아놨어. 그렇게 하고 접수를 올렸어. 근데 30년으로 막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억 원 이상은 해줄 수 있는데 네가 그 전에 이제 정정 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는 있어. 총량도 있어. 근데 30년까지만 가능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억 정도 안팎 낀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이번 대출 규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1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1억이 넘어야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내 돈 4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만약에 1억이고 뭐 부부 합산 소득을 차주별 설정을 잘해서 간다 하더라도 3억 정도는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실 10억 정도의 실거주 마련하시는 게 진짜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는 완전 2030 사회초년생 그리고 자본금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직격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거 대비 뭐 규제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정도 가격대들은 큰 규제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 가격대들은 사실은 뭐 6억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애 최초 후순위 같은 경우 갭 투자가 가능해서 상급지에 입성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후순위 주담대가 막혔으니까 네, 상급지 입성이 좀 힘들어졌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후순위 대출 쪽은 타겟을 해서 이번에 규제에서 좀 확실히 막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입 의무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제네시스 박님한테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자금도 좀 규제가 좀 들어왔어요. 현실적으로 한 6에서 9억대 아니면 뭐 그 이하의 금액대들도 본의 아닌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 것도 있거든요. 네. 한 9억 이하의 뭐 상대적인 뭐 중저가 가격대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금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좀 그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소득 대비 더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한도가 줄어버렸잖아요. 왜냐면 이제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도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이 원래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억까지 내려오고 신생아 대출의 한도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4억까지 내려오면 그만큼 내 자본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에쿼티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큼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중저소득자를 위한
그런 정책자금 대출에서 누가 자본금을 많이 들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들어요.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막 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네. 단지들에서 뭐 지금 전세가 막 빠진다 하면서 네. 정말 난리가 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으니까 막 불안하시거든요. 맞아요. 1주택자이신데 네. 지금 청약 받은 게 한 20억짜리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7일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LTV DSR 범위 내, 즉 6억 이상도 가능한데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에 내가 청약을 하고 분양권 전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작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뭐 청약 받은 분들이 전세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좀 타겟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입공 기준일 때는 6월 27일이었는데 문제는 전세 계약도 6월 27일까지 된 것만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고 그 전세를 맞추시려는 분들, 즉 전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은 만약에 그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현금 부자가 있는 그런 전세입자만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네, 들어오는 네. 세입자만 구해라. 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러면. 야, 그러면 제네시스 방님 그런 분들이 많나요 이 시장에? 그렇게 사실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5억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처음에 전세 들어가면 한 7억 5천? 한 맞아요. 7억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7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는 임차인을 만약에 맞췄어요. 다행히. 그래서 내 나머지 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경쟁률도 좀 약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 한 번 맞추면 그 다음 세입자를 또 구할 때도 또 현금 있는 분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세 시장도 좀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잔금 대출을 잘 받았어요. 그럼 월세 주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를 줄 때도 만약에 그 임대인, 즉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일단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래는 보통 월세 세팅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막혔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월세 주고 싶으면 내가 올 현금을 내든 세입자가 올 현금을 현금을 내든 내든. 이래저래 다 현금으로만 네. 구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 있는 사람만 신축 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픕니다. 만약에 지금 전세를 맞춰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낮게라도 네. 해서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만 찾는 거 이거 말고는 없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 좀 패밀리 론을 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그러면은 내가 좀 사실 좀 부족하더라도 전세금을 낮춰야 되겠죠. 대신 좀 이게 대출이 없는 분들로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일부 사례이긴 하는데 내가 좀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사비를 좀 대신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에 대한 그 니즈 욕심은 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마련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돈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6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4억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내가 또 다른 데서 마련하려고 봤더니 이제 정부에서 다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냐면 가장 먼저 가족들이 생각나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증여 받는 거예요. 이걸 내가 현금 증여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세면 몇 천만 원 나오니까 채용증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출처 관련된 조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강남 3구의 뭐 세무조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겠다, 막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제 거고. 후속 조치로 이미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만간에 본복이라고 하죠.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책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소액이라도 꼭 이자를 지급을 하시고 가급적 원금을 상환을 5년 내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길게 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략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뭐 한 1억이나 뭐 1억 5천, 2억 좀 싸게 내놔야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주담대를 못 받으면 신용대출로 처리를 하는데 네.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도 좀 있죠. 맞아요. 신용대출 규제가 이제 고액 신용대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 신용대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전 금융기관에 내가 받은 신용대출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범위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도 1억 이상은 못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대출도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전세를 한번 맞추고 나면은 또 반환도 어려운 상태에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좀 가급적 그래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했을 때 수익률이 좀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내 집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자산 시장이 상승했을 때 어떤 리스크를 해칭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정 지출이 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또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내가 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냐. 다만 이제 뭐 6억을 다 대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절반을 받는다든지 형편에 맞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PIR이라고 하죠. 이게 내 연봉의 몇 배, 그만 7배, 6배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제가 샀던 그 집이 한 지금 7, 8억 정도 하니까 거의 한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연봉이 2배가 되진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좀 않을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이제 내 집 마련 하나는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1주택이신 분들이 갈아타기 하려고들 이제 연초부터 많이들 고민하시다가 막 시장이 막 너무 과열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막 선매수하고 뭐 후매도 한다 뭐 이러면서 또 대출 규제 때문에 또 고통받고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1주택자 분들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항상 정답이 없는 영원한 테마인데 먼저 내 거 팔아야 되냐 아니면 먼저 잡아야 되냐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는 일단 선매수가 좀 주류였단 말이에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 물건 선매도 하시고 그리고 1주택이니까 어지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확보하신 다음에 단기 임대 아니면 뭐 1년짜리 임차로 계시면서 본인 여력에 맞게 대출하고 매수하셔서 이제 또 6개월 전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리대로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현금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었겠지만 내 집의 주담대가 털리지 않으면 그 다음 집 주담대가 안 나왔거든요. 신 DTI라든지 DSR 규제 때문에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로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선매도가 훨씬 많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책이 결국에 이제 전세를 뭐 끼고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걸로 또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럼 전세를 끼고 사지 않는 분들만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거주만 계속 늘어나면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전세 시장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또 대책이 전세 한도도 좀 줄었고 정책 자금도 줄었고 제 생각에는 좀 대를 위해서 약간 소를 희생하는 것 같다. 좀 좋게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좀 바뀔 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월세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이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2주택 이상 월세라면 전부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월세 12개 받으면 이제 하나는 세금으로 나간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 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원래 100% 보증 비율을 가져가던 게 8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20%를 신용으로 가져가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에 대한 금액도 줄어들고 소득 상환 능력 같은 심화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전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월세를 높일 수는 없는 게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으로 다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보증금을 너무도 낮추지만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건 또 전액 현금으로 만약에 돼야 된다면 이 전월세 시장에서도 현금 부자들만 살고 싶은 선호 지역에 살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대책 때문에 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다주택자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그냥 다 막혔습니다. 막혔다? 네, 원래는 LTV, DSR 범위 내에서 되는 은행에서만 해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율적 은행 규제였으니까. 근데 전 은행 규제로 이번에 바뀌면서 다주택자는 서울 수도권에서 매매잔금 대출도 안 되고 생활안전 자금 대출도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는 수도권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네, 지방은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 내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고 2주택으로 내가 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방에 하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재 정부가 그래도 수도권에 너무 쏠린 현상을 좀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의도는 좀 있어 보여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인데 지방을 내가 하나 더 사면 취득세가 8%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방에 한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명확한 거거든요. 서울 말고 수도권 말고 지방 주택을 좀 사. 이거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책에 너무 맞서도 안 되지만 또 이걸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감면주택 같은 거, 미분양 같은 거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수익 많이 났어요. 그런 지방 활성화 정책이 나오는지 좀 보시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지방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규제에서 또 하나 포인트가 바로 이제 6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통 6억 정도 대출 받는 분들이 한 10억 안팎의 집들을 좀 살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지역은 그러면 오히려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책이 굉장히 좀 똑똑한 정책이었다. 이 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수를 좀 내다본 것 같은데 정말 초고가 주택으로 좀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잡으려면 천장을 좀 막아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장이 좀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가성비가 좀 좋을 수 있다고 봐요. 한 8억에서 10억 왔다 갔다 하는 주택이라면은 저는 구축이라도 좀 나쁘지 않다. 충분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8억에서 한 10억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미 본인 집이 매도된 상태에서는 한 13억 원대까지도 괜찮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매매 계약서 들어오는 걸 보면 이렇게 8억에서 13억 원대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다운사이징을 했다거나 또는 아파트 종류별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매물이 있는 20평대 초반이라든지 과천, 동탄, 광명, 뭐 비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곳들도 충분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평촌, 일산, 파주까지도 지금 많이 번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이미 이제 온기를 받아서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단지면은 저도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좀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보통 이럴 때 또 약간 좀 금매가 나온다 네. 해서 여기에서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돌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떤 금매가 나오는 상황? 이게 대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예시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금매라기보다는 조정된 매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꼭지에 잡은 매물보다는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내려와 있는 매물들, 그러한 매물들을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겠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대출적인 측면에서 계약 취소가 일어나는 건 너무 내가 꼭지에 잡아서 취소한다 이게 아니라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계약을 해두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전자계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약 취소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들이 지금 계약 취소건으로 동시에 잡혀서 지금 통계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전체적인 계약 취소를 위해서 계약 취소가 들어간 건인지 기존 거는 취소하고 전자계약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전자계약하면 0.2인가요? 네, 0.2에서 좀 깎아줍니다. 근데 기존 종이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날짜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해줍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네요. 네. 그럼 생각보다 지금 금매물이라든지 뭐 공포감에 막 계약을 깬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저희한테는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빨리 접수해 주세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